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오늘도 내 손안의 책방으로 마실 오십시오. 띵동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도착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최주봉 교수는 인문과 공학을 아우르는 통찰과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과 지난 10년간 발생한 급격한 시장 변화를 포노사피엔스라는 신인류를 중심으로 풀어냈습니다. 신인류의 등장과 특징과 그들이 추구된 새로운 문명의 실체, 산업군별 시장 변화와 소비 행동의 변화, 호모사피엔스 시대의 성공 전략과 새 시대의 인재상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습니다. 기회와 위기의 두 얼굴로 다가온 새로운 문명으로의 교체기는 우리에게 도약의 계기가 확실합니다. 그것은 이 책 속의 명확한 데이터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변화 속에 혼란스러운 우리들이 위기보다는 기회를 볼 수 있도록 불안함보다는 현명함을 지니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 책이 도울 것입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겐 세 가지 길이 주어졌다. 이끌 것인가, 따를 것인가, 아님 비켜서고 말 것인가.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형 백화점은 문을 닫았고 100년 전통의 타임도 파산 후 인수되었다. 우리나라 한국시티은행은 무려 90개의 지점을 폐쇄했다. 이제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마트나 백화점을 가지 않고 종이신문을 보지 않으며 돈을 입금하기 위해 은행에 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수십 년 동안 유지되던 일상의 모습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진 걸까? 이 모든 것은 스마트폰을 손에 쥔 신인류, 바로 포노사피엔스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인류사에 기록될 새 역사.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의 거의 모든 부분이 그에게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스티브 잡스는 21세기 최고의 혁명가입니다.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저 휴대가 가능하고 게임도 할 수 있는 전화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폰은 인류의 문명을 창조해 나가는 혁명의 도구가 되었죠. 탄생한 지 10년밖에 안 된 도구를 전 세계적으로 3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즉 인류의 40%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배우고 또 쓰고 있다는 것은 역사에 없던 놀라운 일입니다. 1996년 넥스트를 애플에 매각하면서 당시 최고 경영자로 복귀한 잡스는 그 이후 인류사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이팟의 성공으로 힘을 키운 뒤 새로운 시대의 창조를 위해 아이폰 개발에 착수합니다. 2004년 췌장암 판정으로 대수술을 받은 후에도 병마에 굴하지 않고 2007년 드디어 아이폰을 탄생시킵니다. 그가 검은색 터틀넥과 청바지를 입고 나타나 했던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전설이 되었고 아이폰은 세상을 바꾼 혁명 디바이스가 되었습니다. 기술에서 사랑으로. 잡스는 기술만으로 세상의 혁명적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내면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길 꿈꾸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이폰에 담아냈습니다. 잡스는 기술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사람이 중심이다. 잡스는 실현 가능한 모든 테크놀로지를 이해하고 그걸 사람 중심으로 풀어낸 디자이너이자 엔지니어이면서 세상을 바꾼 크리에이터이자 혁명가입니다. 이 책은 바로 이 스마트폰의 등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를 탄생시킨 스마트폰의 아버지 스티브 잡스에 대한 오마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기술하는 시대 변화의 관점도 잡스의 생각을 버무려 담았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다.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창조된 스마트폰은 결과적으로 인류를 급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그 변화의 물결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디까지 변화시켰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거센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알려줄 포노 사피엔스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혁명의 두 얼굴, 진화는 숙명이다. 우리 사회는 포노 사피엔스 세대가 만든 새로운 문명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주 많이 불편해야 합니다. 유교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사회 특성상 젊은 세대가 만드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기보다는 어른 세대가 만들어 놓은 사회체제를 존중하려는 경향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에 기반한 새로운 문명과 변화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도 매우 보수적이고 불만투성이입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기업이 파괴되고 있다는 건 물론이고 피폐해진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야기, 잃어버린 많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좋아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대중매체에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미 고령화 시대로 진입한 우리 사회가 새로운 디지털 문명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 사회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에서 젊은 층이 스마트폰을 가장 활발히 쓰는 나라로 평가받는 것 또한 우리나라입니다. 이것은 곧 다른 어떤 나라보다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문명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스마트폰 시대의 부작용은 일단 접어두고 혁신적으로 좋아진 점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봅시다. 사실 인류가 포노 사피엔스 시대로 진화되면서 얻게 된 변화의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게 되면서 일어난 변화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0대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대학 진학입니다. 어느 대학에 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고까지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수험생들이 수능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능 시험을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능 점수는 그야말로 폭등할 것이고 변별력조차 갖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인류가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받게 될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그러고 보니 암기된 지식만으로 자기 업무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쥔 36억 명의 인류는 거의 실시간으로 구글에, 위키피디아에, 유튜브에 있는 지식 모두를 자기 것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스마트폰 탄생 불과 10년 만의 일이 말이죠. 호모사피엔스 역사 7만 년 동안 이렇게 수십억 인구의 지적 능력이 집단적으로 급격하고도 동등하게 상승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인류가 응축한 혁명의 에너지는 어마어마합니다. 또 하나는 문명 복제의 속도입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는 밈을 문화 유전자라고 정의하고 생물학적 유전자 DNA와 비교하며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인간은 뇌를 통해 정보를 복제하고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확산하는 방식으로 문명을 창조해 왔다는 것이죠. 전 세계가 지역별로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생각을 갖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일어나던 문화의 복제는 현대 사회에 진입하면서 대중매체 중심의 대규모 복제로 변화했습니다. 신문,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유사한 생각의 대량 복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문명의 발전 속도를 크게 끌어올리게 되었고 현대 국가들은 유사한 문명체계를 갖게 됩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대중매체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지식의 확산 속도와 범위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포노사피엔스는 실시간으로 서로 교감하며 중요 정보를 습득하고 복제해 동시에 수십만, 아니 수천만 명에게 다시 확산합니다.
단기간 내에 수십억, 수백여 개 조회수를 올리는 음악이나 동영상이 이제 흔한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떤 정보가 30억 명의 인구에게 전파하기 위해 필요했던 시간이 10년 전에 비해 얼마나 단축됐는지 생각해보면 포모 사피엔스 시대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포모 사피엔스의 사피엔스는 슬기로운이라는 뜻인데요. 현생 인류가 생존한 비결은 슬기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해 붙인 이름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류에게 생각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인류가 생각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밈의 복제 방식이나 속도, 그리고 확산의 범위가 포모 사피엔스 시대를 맞아 거의 무한대로 확장되었으니 그야말로 혁명적인 능력의 확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부작용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없어졌다. 텍스트가 전하는 깊은 감동이 사라졌다. 문명이 너무 즉흥적이고 인기 영합에 치우치게 되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들이 이런 것이죠.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만큼이나 강력한 새로운 가능성들이 생겼다는 걸 되새겨보자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의한 부작용이 떠오를 때마다 그만큼 좋아진 것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야 위기만 보이는 현실 속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기회와 위기는 혁명의 두 얼굴입니다. 기회를 무시하면 위기만 남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보관된 지식을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 습득할 수 있는 인류. 새로운 정보가 발생하면 거의 하루 만에 30억 명 인구에게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인류. 이것이 포모 사피엔스 시대의 정의입니다. 엄청난 사회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인류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류가 새롭게 갖게 된 엄청난 능력을 부작용으로 볼 것이냐, 순작용으로 볼 것이냐, 이것이 남은 문제입니다. 진화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문명 시대를 함께 한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혁명의 메시지입니다. 서구에서 전해준 지금의 문명을 지키기 위해 급급할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더라도 미래 사회를 위해 새로운 문명의 기준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고통은 서로 힘을 합쳐 나누고 새로운 기준에 맞춰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그것을 주도해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회의 어른들입니다. 이제 어른들이 배워야 할 때입니다. 힘들지만 꼭 새로운 문명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대륙의 메시지, 소비의 표준이 바뀐다. 포모 사피엔스의 일상은 과거와는 많이 다릅니다. 안드로이드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4시간가량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1분기 기준 40세 이하의 연령층은 이보다 더욱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 사용에 할애하고 있죠. 디지털 기기가 신체 일부처럼 활용되면 디지털 문명에 대한 적응 속도도 높아집니다. 이미 생각의 프로세스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무언가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에게 묻지도 않고 바로 스마트폰을 켜고 검색합니다. 뇌는 어느새 지식의 습득 방법을 바꿔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지리 정보와 도로에 대한 공간 인지 능력 없이 운전하는 건 매우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승객을 목적지에 데려다줘야 하는 택시기사는 전문 직종에 속했고 이를 국가가 면허를 통해 관리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리에 대한 정보와 도로의 상태를 스마트폰이 제공해 줍니다. 오랜 시간의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던 전문성을 스마트폰이 해결해 준 것이죠. 내비게이션이라는 신기술과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우버나 에어비앤비 또한 결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아예 생겨나질 않았겠죠. 이 문화에 익숙해진 인류는 이제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든 운전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스마트폰의 기능을 당연한 신체 기능의 일부로 착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순간 신체 기능의 일부가 마비되는 정도의 심각한 당황스러움을 느낍니다.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은 인류가 갖고 있는 기본 기능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은행에 가지 않아도 다양한 금융 업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46%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 기준. 특히 20대와 30대는 인구의 70% 이상이 모바일 뱅킹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이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에 익숙해진 인류는 조금만 더 간편한 서비스가 출시되면 광속으로 이동합니다. 문명의 교체란 쉽게 말해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대륙의 문명이 급격하게 변했을 때 항상 위기가 옵니다. 한반도에서 오순도순 청동기 문명을 멀쩡히 누리며 살고 있는데 대륙에서 철기병들이 내려오면 문명의 교체가 시작되는 것처럼요. 그때 우리는 철기의 엄청난 위력 앞에 절망과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말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500년 동안 하나의 정권으로 버텨온 역사적으로 매우 드문 국가입니다. 큰 잘못이 있었다면 그리 못했겠지요. 백성을 대상으로 확정을 하거나 큰 실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원군은 500년간 유지되어 온 조선 왕조를 어떻게든 지켜보려 했을 것입니다. 조선이 망한 이유는 대륙의 거대하고 강력한 신문명이 도래했다는 것을 모른 채 우리끼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서구 대륙에는 거대한 격차의 과학기술 문명이 등장한 지 오래였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중국도 이 점을 간과한 탓에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나 중국보다 조금 먼저 신대륙의 문명을 받아들인 일본은 아시아의 패자가 될 수 있었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 반열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게 200년 전의 선택이 만들어낸 차이입니다. 이렇게 우리 문명이 대륙과 큰 격차를 보일 때 우리는 항상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일관된 교훈이기도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출발해 유럽의 호모 네안데르탈인을 섬멸하고 아시아의 호모 에렉투스를 아우르게 된 과정도 바로 문명의 격차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륙 문명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곧 우리에게 다가올 문명이기 때문이죠. 인류의 표준 문명이 바뀔 때마다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인류의 교훈입니다. 유튜브를 하고 SNS도 더 해라. 자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호모사피엔스 소비 문명을 따라가는 기업들에게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업들이 명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 수립의 방향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도 호모사피엔스 시대 문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다른 패러다임의 새로운 생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도전하려는 생각보다는 두려움에 주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장 이전 PC 기반의 게임 시대에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인기를 끈 게임들이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 산업도 크게 성장했죠. NC소프트, 렉슨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휩쓸면서 거대 기업으로 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부작용에 눈을 떠버립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중독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가능한 많은 규제를 만들어 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게임 산업이 무너지고 말았죠. 우리의 눈높이는 너무 어른들 생각에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 어른들의 판단에 따라 부작용만 생각하다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기회는 여전히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미 충분한 재능과 가능성을 입증했는데도 말이죠. 게임이 거대한 스포츠 산업으로 성장한 건 이제 미국과 중국, 유럽 대륙에서는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상식이 산업을 낳고 일자리를 낳고 번지고 번져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때쯤이 되어서야 받아들이려나 봅니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기회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퍼스트 무버는 꼭 제조업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른들이 눈높이를 달리해야 할 때입니다. 데이터로 보자면 게임은 마약이 아니라 당당한 스포츠입니다. 8천만의 데이터를 보고 이러니 중독이 심각한 거지와 이 정도면 프로 스포츠로 발전시켜도 되겠다 중에서 어떤 시각을 취해야 할까요?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말입니다. 이것이 게임 사업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기회조차 막는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아마존은 디지털 플랫폼,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을 가장 잘 결합해서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포노 사피엔스들로부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기업입니다. 그 성공의 철학은 한마디로 고객 중심 경영, 아니 고객 집착 경영입니다. 이것이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의 3콤보를 학습하면서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요소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플랫폼의 생존 여부는 고객의 선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모든 순간 고객이 왕이다 라는 생각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비즈니스 전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모든 구성원들이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의 본질을 학습하는 일입니다. 디지털 소비 생태계의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디지털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 3D 프린트, 스마트 팩토리까지 배울 게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기술은 재료에 불과하고 모두가 다 전문가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디지털 소비 방식에 적응하려면 모든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기본 철학과 지식, 그리고 공감대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함께 학습해야 합니다. 그 철학의 근간은 오직 고객이 왕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진부한 문구는 여전히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시장 경험이 풍부한 오래된 사람도 중요합니다. 명심할 것은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이 고객은 상식 속의 고객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 포노 사피엔스라는 것입니다. DNA 교체. 지금은 부작용의 뒷문을 읽어야 할 때다.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비즈니스가 대체로 부상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의 핵심이라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아마존 같은 성공 사례를 모델로 벤치마킹도 수행하며 유사한 시스템으로 사업을 기획해 봅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디지털 시대를 전환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디지털 문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마음속 깊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입니다. 앞서 언뜻 언급했던 기성세대에게 디지털 문명은 매우 낯선 경험입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부터 그랬죠. 그래서 부작용 이야기부터 튀어나왔습니다. 스마트폰 문명이 증가하면서 생겨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성세대는 많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10년간 우리 상식 속에서도 스마트폰 문명은 부작용이 참 크다는 생각이 고착되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아야 합니다. 36억의 인류가 자발적으로 스마트폰 문명을 선택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 방향으로 발전할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부작용의 뒷면을 보아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부작용이 떠오를 때마다 그만큼의 혁신성은 뭐가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상식의 기준이 디지털 문명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1인 크리에이터가 꿈이라는 아이, 프로게이머로 성공하겠다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난감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의 문명 기준으로 보자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9시 뉴스 앵커가 되겠다, 프로 바둑기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부작용을 혁신성으로 바꿔봐야 합니다. 1980년대 이후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는 어려서부터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문명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한 세대입니다. 그들은 메신저 앱으로 대화할 때의 예의범절, 말투, 유행어를 모두 뇌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의 50대는 갖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같은 도구를 통해 대화를 나눠도 소통이 어렵습니다. 디지털 문명은 과거에는 없던 것이죠. 그래서 기성세대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명은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기성세대가 오랜 세월을 거쳐 축적한 경험과 지식은 이 문명에서도 여전히 훌륭한 자산입니다. 세상을 잘 사는 지혜는 어디서나 유효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언택트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만나는 온택트 시대. 만나고 교감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 사람들은 여전히 교감하고 소통하고 감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틀리고 나빠진 것이 아니라 달라진 것입니다. 틀렸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달라진 방식으로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저자의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기회와 위기는 혁명의 두 얼굴입니다. 기회를 무시하면 위기만 남습니다. 제가 꼽은 책 속의 명문장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은 많이 춥다고 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안녕.